한 걸음씩 건물주 바운스티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 발표는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아키텍처 설명, 시연 진행, 마지막으로 회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짧게 STO를 알아보겠습니다. STO란 증권형 토큰 발행을 뜻하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증권이란 증거 증, 문서 권의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권리를 증명한 문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TO는 권리를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해서 발행하고 관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증권을 왜 토큰화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걸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희 팀이 주목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거래 기록들을 온체인으로 기록함으로써 이제 클릭 몇 번으로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제공되는 보고서를 기다리거나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증권은 유통 플랫폼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에서는 지갑에 보유한 토큰을 어디서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회나 주주의 의사결정은 오프라인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STO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회사들이 한 플랫폼 안에서 발행과 청약을 모두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회사들을 참고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이번 프로젝트를 만든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특이하게 각자 맡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작업 외에 컨트랙트 부분을 5명의 팀원이 모두 나눠서 작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스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모두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디앱에는 컨트랙트에 데이터를 넣고 실행하는 작업, 컨트랙트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하였습니다. 유저 페이지 같은 경우 웹앱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 리액트를 사용했으며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 많은 데이터 위주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유리하다 판단하여 넥스트로 개발했습니다. 백엔드의 경우 프론트엔드와 같은 언어를 공유하여 생산성이 높다는 장점을 살려 타입스크립트와 노드.js를 기반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잠시 눈으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팀은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는 ERD, 디자인 설계와 문서 작성, 블록체인 R&D에 집중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바운스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모든 기능들을 테스트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을 토큰에서 발행하는 청약, 발행된 토큰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거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 토큰들의 외부 전송, 내부 유입을 관리하는 추적입니다. 이제 각각의 아키텍처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발행입니다. 컨트랙트에는 다양한 토큰들을 관리하기 위해 컨트랙트의 컨트랙트, 팩토리 컨트랙트가 존재합니다. 관리자는 청약에 성공한 물건에 대한 총 발행량, 토큰 이름, 청약자 명단, 관리자의 주소를 기입하여 팩토리 컨트랙트에 전달합니다. 팩토리 컨트랙트는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STO 토큰을 발행과 동시에 청약자들에게 분배합니다. 발행되는 각각의 토큰에는 기존의 전송과는 다른 로직이 적용됩니다. 트랜스퍼나 트랜스퍼 프롬 요청이 들어오면 단일 계좌의 보유량이 20%를 초과하는지 아닌지 검사한 후에 기존의 ERC20 표준 트랜스퍼 함수를 실행합니다. 관리자는 각각 발행되는 토큰에 대해 엄청난 권한도 갖게 됩니다. 증권 토큰을 분실하거나 해킹당했을 경우 이를 회수하고 다시 재발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함수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유저의 토큰을 회수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ERC721처럼 STO 관련 문서를 메타데이터로 변환해서 토큰에 넣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판매자는 관리자의 주소로 ERC20 어프로브 함수를 서명해서 판매를 희망하는 만큼 서명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서명한 토큰 개수 이내로 이제 판매자는 판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바운스 지갑에 현금을 충전해서 구매 신청을 누릅니다. 관리자는 트랜스퍼 프롬의 함수를 실행시켜 구매자에게 토큰을 전송하고
가스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거래 추적 아키텍처입니다. 저희 팀의 서버는 바운스 네트워크에서 새로 생성되는 모든 블록들을 가져와 검사합니다. 각각의 트랜잭션 안에는 각각의 트랜잭션 안에 있는 인풋 값을 검사하는데요. 여기서 맨 앞에 고정 4바이트를 비교해서 거래 트랜잭션만 추출해서 가져옵니다. 이 트랜잭션들을 다시 STO 토큰 CA들과 비교해서 STO 토큰들의 거래 기록만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STO 토큰들의 거래 로그들을 디코드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서버는 STO에 ABI를 넣어서 트랜잭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에는 토큰의 심볼, 송신자, 수신자, 보내는 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엔 각 토큰의 거래 기록을 서버에 저장합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플랫폼 안에 있는 유저들은 플랫폼 밖의 주소로 토큰들을 보내거나 외부의 지갑으로부터 토큰을 받았을 때 실시간으로 플랫폼 내에서도 업데이트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표 아키텍처입니다. 관리자는 사전에 공지한 시간에 유저들의 토큰 보유량을 스냅샷으로 찍고 이 주소 목록과 안건의 내용을 합쳐 컨트랙트에 보내게 됩니다. 사용자는 투표 진행 기간 내에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투표를 호출하면 주소 목록과 그 주소의 해당 보유량을 바탕으로 투표가 완료됩니다. 사용자가 보유한 모든 토큰들은 분할해서 투표하거나 일부만 투표할 수 없습니다. 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관리자가 청약 매물 등록을 진행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내용을 미리 입력해 두었습니다. 지금 발행할 건물의 이름은 신도림 핀포인트 타워입니다. 청약 시작 날짜는 내일입니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바운스 TO로 페이지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청약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신도림 핀포인트 타워가 정상적으로 예정된 청약에 올라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원행궁 뉴스뮤지엄 진행 중인 청약을 청약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원행궁은 82.6% 청약률을 진행 중인데요. 모두 구매해서 청약을 완료시켜 보겠습니다. 시연을 위해서 바운스 로그인과 메타마스크 계정을 미리 저희가 연동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청약하기 버튼을 눌러보면 현재 잔액이 0원으로 뜨게 될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다른 프로젝트처럼 은행 API를 통해서 돈을 입금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청약 중인 수원행궁을 모두 구매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청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청약 목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드민 페이지에서 토큰 발행을 하기에 앞서 원래는 청약이 100% 달성되더라도 청약 종료일이 지나야 토큰 발행이 가능하지만 시연을 위해 바로 발행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팩토리 패턴을 통해 CA에 의해서 CA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발행된 토큰을 메타마스크에 추가하기 위해서 토큰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가서 토큰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토큰이 발행되고 나선 마이 페이지 총 자산에 방금 발행된 토큰이 들어오게 되고 그 토큰의 이름을 누르면 그 토큰의 CA가 복사되게끔 구현하였습니다. 토큰을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원행궁 토큰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토큰에는 락업 시간이 있어서 유저가 토큰을 받더라도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 토큰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유저가 갖고 있는 대전창업 스페이스 토큰을 거래해 보겠습니다. 거래하기에 앞서 현재 갖고 있는 대전창업 스페이스 토큰의 개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보여지는 DBS 토큰이 대전창업 스페이스 토큰입니다. 먼저 매도 3개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매도를 할 때는 서명을 통해 매도 개수만큼 어프로브를 실행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매도한 3개의 주문이 추가되었습니다. 호가에 주문되어 있는 매수 주문을 2개 구매해 보겠습니다. 잔액이 부족하니까 잠시 채우고 오겠습니다. 매수 시에는 따로 어프로브 함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구매가 완료되었으니 다시 한 개의 토큰을 판매 체결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토큰 목록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 정상적으로 토큰 개수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투표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드민에서 투표 등록을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현재 시점을 투표 권한 행사 자격 인정 시점, 스냅샷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투표 등록을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는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관리자 서명을 통해 등록하겠습니다. 등록된 투표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유저 계정으로 투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전 창업 스페이스의 매각 투표권입니다. 찬성을 누르고 투표도 마찬가지로 컨트랙트에 등록되기 때문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토큰을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부의 아웃사이더의 지갑으로 전송해보고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메타마스크로 이 아웃사이더 저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계정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100) 개의 토큰을 성공적으로 외부의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제는 이 외부의 지갑으로부터 다시 저희 유저의 지갑으로 100개의 토큰을 보내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다시 외부에서 내부의 지갑으로 토큰을 전송받았습니다. 어드민 페이지로 가서 이 토큰 트랜스퍼가 정상적으로 서버에서 인식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내부에서 내부, 이 거래들은 저희가 아까 기록한 거래를 한 기록들이고요. 내부에서 외부, 외부에서 내부의 거래 기록들을 저희 서버가 모두 저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블랙리스트 등록입니다. 블랙리스트 어드민 페이지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유저의 청약, 거래가 모두 제한되게 됩니다. 이제 시연을 마치고 회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STO 토큰에 대한 명확한 표준이 없어서 저희는 ERC1400의 주요 함수들을 바탕으로 커스텀 ERC20 STO 토큰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요 함수들 중에는 ERC20의 표준들과 맞지 않는 폴스번, 강제 소각, 폴스빈, 강체 재발행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의 관리자 계정에 너무 큰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킹 등에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 프로젝트 이후에 어드민 계정을 단일키가 아니라 다중키 서명 지갑으로 바꿔서 보안성을 높여서 기능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컨트랙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이걸 프론트엔드로 전달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벤트 기능이 단순히 알림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컨트랙트의 이벤트 기능을 이용하면 프론트엔드에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를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프론트엔드에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투표를 진행할 때 유저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스비 대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투표를 하는데 돈이 빠져나간다? 누가 참여하려고 할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회의에서 계속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ERC4337 계정 추상화에 페이마스터를 리서치하고 이를 적용하려 했지만 시간 부족으로 완성하지는 못하고 ERC20으로 사용하게 되어 추후 보완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매 블록마다 생성되는 트랜잭션의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블록의 트랜잭션을 저장하는 방식은 스케일링 문제, 가스비 증가, 거래 처리 지연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효율적으로 트랜잭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벤트 방법을 채택해서 5초마다 생성되는 최신 블록의 트랜잭션을 검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거래 주문 로직을 구현할 때 코드를 나열식으로 작성하다 보니 코드가 너무 길어지는 문제도 발생했었습니다. 코드를 먼저 치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치기 전에 만들 기능들을 설계하고 함수화한 뒤에 코드를 함수화했어야 되는데 이를 재활용한 이 코드들을 재활용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생성되는 여러 개의 빌딩 토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토큰들의 생성을 관리해주는 팩토리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방법인데 직접 경험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즈 클라이언트에서 웹3 라이브러리 연결을 시도했는데도 윈도우 객체가 없다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게 유즈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윈도우 객체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인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해도 이 넥스트에서는 서버 사이드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 클라이언트를 렌더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유즈 이펙트 안에서 웹3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방법, 다이나믹 임포트를 통해서 모듈을 빌드 타임이 아닌 런타임에 호출하는 방법, 이 해결 방안을 찾고 그래서 1번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저희 팀은 디자인 설계를 피그마를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실제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미리 가시화해서 보니까 팀원 간 논의의 명확성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컴포넌트 제작 시에 디자인적 요소는 피그마와 테일윈드를 바탕으로 빠르게 구현했기 때문에 기능적 요소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컴포넌트를 재사용함에 따라 그 안에 적용되는 디자인도 동적으로 결정해 줬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컴포넌트 재사용성, 활용성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디자인도 컴포넌트화해서 재사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QR코드를 준비했습니다. 들어가시면 저희 사이트를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